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과제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기후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좀 얽혀 있죠. 맞습니다. 네, 특히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고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큰 숙제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것 이상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또 저장하고 필요한 곳에 잘 보낼지, 그게 관건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 지점들을 중심으로 좀 흥미로운 기술하고 정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본질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변동성 문제부터 짚어보죠.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간헐성 또 변동성이라고 부르던데 맑은 날 갑자기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잦아들면 발전량이 뚝 떨어지니까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게 필수적이겠네요. 네, 그래서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그 자료에 나온 60Hz라는 소셜벤처, 여기가 햇빛 발음 지도 서비스로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발전량을 예측하고 있다고 하죠. 아, 네네. 미국 해양대기청 NOAA나 우리 기상청 공개 데이터를 활용해서요. 예측 정확도가 높을수록 이제 에너지가 남거나 부족할 때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미리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예측만으로 다 해결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남는 에너지는 저장하고 부족할 땐 또 끌어와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죠. 그리고 수요 반응 DR, 이 두 가지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ESS랑 DR이요? 네. ESS는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큰 배터리 같은 거고요. DR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 시간대에 소비자들이 전기 사용을 좀 줄이거나 다른 시간대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수요 자체를 조절하는 거죠. 아하, 수요를 조절한다. 네. 제주도의 플러스 DR 시범 사업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V2G 기술도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Vehicle to Grid요. V2G요? 자동차 관련 기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일종의 이동형 ESS처럼 활용하는 개념인데요. 전기차가 전력을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전력망에 다시 공급, 그러니까 방전도 하는 겁니다. 와, 전기차가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발전소나 저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ISO 1518이나 OCCP 같은 국제 표준들이 이런 양방향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다양한 기술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ESS, 전기차까지? 이걸 어떻게 다 통합해서 관리하나요? 바로 가상발전소, VPP가 그 역할을 합니다. 가상 발전소요? 네, VPP는 물리적인 발전소가 아니고요. 흩어져 있는 소규모 태양광, 풍력, ESS, 전기차, 심지어는 스마트 가전까지 이런 것들을 IT 기술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제어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아, 소프트웨어군요. 네, 테슬라의 오토비더나 60Hz가 개발하는 기술이 대표적이고요. 우리 정부도 한국형 통합발전소 KVPP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와,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군요. 하지만 기술만 있다고 이게 다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시장이나 정책은 좀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나요? 네. 그 점도 중요한데요. 현재 한국전력거래소 KPX를 통해서 전력이 거래되는데 지금의 비용 기반 시장 CBP라고 하죠. 이게 초기 투자비가 큰 재생에너지나 ESS에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누락된 자금 문제라고도 하고요. 누락된 자금 문제요? 네,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탄소 배출권 거래제 KETS도 아직 전력 부분 감축 효과는 좀 미미하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시장 설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긍정적인 시도는 없나요? 있습니다. 흥미로운 시도로는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모델이 있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고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인데요.
이게 재생에너지 수용성도 높이고 또 지역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 주민 참여 모델이군요. 네,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익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사례네요. 아, 그리고 자료 중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바람개를 만든다는 연구도 있었죠. 아, 네네. 건물 배치를 조절해서 시원한 바람이 도시 내부로 잘 흐르게 한다는 아이디어인데 이것도 넓게 보면 에너지 효율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도시 설계 자체가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바람길을 통해서 도시 온도를 낮추면 특히 여름철에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것도 거시적인 에너지 효율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죠.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네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게 단순히 발전소를 바꾸는 걸 넘어서 예측 기술, 저장 기술, V2G 같은 혁신 기술들, 그리고 VPP라는 통합 플랫폼, 또 시장 제도와 주민 참여 모델까지 정말 복합적인 과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수용성하고 정책적 지원이죠. 신안군의 사례처럼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더 확산될 수 있을지, 또 VPP 같은 새로운 시장이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 외에도 여러분께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과연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최첨단 기술일까요?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일까요? 다음에 더욱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00 달성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다 이런 목표들은 참 많이 듣는데 근데 현실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네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과 씨름하고 있구나 이걸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요. 한국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몇 가지 아주 큰 장애물들에 부딪히고 있는 게 보여요. 네. 오늘은 그 핵심 과제들, 특히 송배 전망 문제하고 또 시장의 어떤 비효율성 문제, 그리고 이걸 좀 타개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해법들은 뭐가 있을까 여기에 좀 집중해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좀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가장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역시 그 송배전망 병목 현상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막 남아도는데 이걸 보낼 길이 막혀있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 점입니다. 특히 그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아주 풍부한 호남이나 영남, 이쪽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아시다시피 수요가 왕창 몰린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좀 한계가 명확해요. 그렇죠. 한 자료를 보니까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그 송전 용량이 한 4.5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미 그 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10기가와트를 훌쩍 넘겼다는 거예요. 와, 2배가 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햇빛 좋을 때 태양광 발전량 많을 때는 전기가 남아 돌아서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발전을 강제로 멈춰야 하는 상황. 이걸 출력 제한이라고 하죠. 네, 출력 제한. 이게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당신이나 혹은 기업들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해저를 통해서 대규모로 전력을 쫙 보내는 고압 직류 송전, HVDC 방식.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2038년에나 완공 예정이고 비용도 18조 원이 넘는다니 이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는 너무 먼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 장기적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하고 동시에 좀 단기적인 해결책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 이런 투트랙 전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투트랙이요? 네. 예를 들면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냥 그 지역에서 바로 소비하는 지산지소 모델을 좀 활성화한다거나 아니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기술을 써서 병목 현상을 좀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이 송전망 문제 말고도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보니까 또 다른 큰 허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장 구조하고 비용 문제인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특히 한국만의 좀 독특한 상황이랄까 다른 나라랑 좀 다른 게 한국에선 아직도 재생
재생에너지가 기존 화석연료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는 점, 이게 좀 눈에 띄었어요. 네, 맞아요. 뭐 비싼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요. 게다가 발전사들이 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화제도 RPS라고 하죠. 네, RPS. 이 RPS 때문에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작 R이 원백을 하려는 일반 기업들은 시장에서 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의무량 채우느라 바쁘니까. 그렇죠. 한 자료에서는 기업들이 그 녹색 프리미엄 제도에 의존하는 비중이 무려 96%에 달한다고 지적하는데요. 96%요? 와. 네, 이건 뭐냐면 실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냥 비용을 내고 인증만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R이 백달성이라는 게 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제안이 나오던데요. 바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발전소 가까우면 전기요금 싸게, 멀면 비싸게. 이게 도입되면 기업들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거는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같은. 맞아요. 그런 기업들한테는 이게 공장 입지를 어디로 할지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유도해서 지역균형 발전에도 좀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오, 일리 있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전력거래에서 KPX 컨퍼런스 자료 같은 걸 보면 시장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돼요. 예를 들면 전력 거래를 거의 실시간으로 한다거나 재생에너지도 의무적으로 입찰하게 만들고 또 지역별로 전력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지역별 한계 가격, LMP라고 하죠. 이런 걸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LMP요? 네, 물론 뭐 처음부터 전국 단위는 어렵고 아마 권역별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당신이 일하고 있는 산업의 어떤 경쟁 구도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입지 전략까지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와, 정말 큰 변화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신기술의 역할인데요. 재생에너지, 이게 좀 날씨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렇죠. 가능성 문제. 이걸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또 송전망 부담도 덜어주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중요성.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ESS는 뭐 재생에너지 확대에 정말 필수적인 짝꿍 같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사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과거에 좀 화재 사고라던가 이런 여파 때문에 시장 성장이 좀 더딘 측면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 이슈가 있었죠. 네. 최근에 그 60Hz 같은 에너지 IT 기업들이 전력 통합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뭐 EMS라고 하죠. 아니면 수요 반응, DR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아리백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죠. 네. 그리고 대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가정 단위의 좀 소규모 ESS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전력망을 쭉쭉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60Hz 같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뭐 유효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컨설팅이라던가 아니면 그 기업 부지 내에 직접 발전소를 짓는 온사이트 PPA 같은 그런 맞춤형 솔루션처럼 좀 더 이렇게 분산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좀 더 분산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걸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산지소나 DR 자원 활용, 또 뭐 수소에너지와의 연계,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다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첫째, 송배전망 부족 문제, 둘째, 좀 비효율적인 시장 구조와 비용 문제, 셋째, ESS 같은 신기술 도입의 어떤 지연 문제, 이런 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복합적인 문제죠. 하지만 동시에 지역별 요금 차등화라든지 시장 개편, 또 ESS나 DR 같은 기술 활용처럼 다양한 해법들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이게 단순히 뭐 정부의 에너지 정책 문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 그리고 당장 당신의 전기 요금, 또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우리 기후 목표 달성까지 정말 우리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 속에서 그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아주 큰 중앙 집중식 인프라 투자하고 또 ESS나 DR 같은 좀 민첩한 분산형 자원을 육성하는 것, 이 두 가지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거대한 중앙집중식 투자와 이 민첩한 분산형 자원 육성 사이에서 어떤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또 경제적인 그런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주목하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미래 에너지, 또 도시 환경의 아주 흥미로운 변화들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전기차가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제 전력망의 일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보이지 않는 발전소가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도시의 바람길까지 고려한다니. 오, 정말 놀라운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 오늘 다룰 이 V2G 기술, 또 가상발전소 VPP, 그리고 도시 바람길 연구, 이게 각각 다른 기술 같지만 사실은 큰 그림 안에서 연결해 있습니다. 아, 연결점이 있군요. 네,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이런 큰 그림의 중요한 조각들이죠. 이게 서로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 삶을 바꿀지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V2G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전기차에 충전된 전기를 필요할 때 다시 전력망으로 보낸다 이런 개념인데 네, 맞습니다. 비어클 투 그리드. 이게 정말 대규모로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왠지 수많은 전기차를 안정적으로 제어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사실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인데요. 전기차를 단순 소비자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죠. 아, 이동하는 배터리? 그렇죠. 움직이는 대용량 배터리로 보는 겁니다. 전력 요금이 쌀 때, 주로 밤이겠죠. 그때 충전했다가 전력망이 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확 몰릴 때 저장된 전력을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뭐 기술적인 과제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양방향 충전 기술하고 통신 표준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그 말씀하신 표준 기술, 이게 정말 중요해지겠군요. 자료 보니까 ISO 15118 이런 표준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냥 충전 규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ISO 1518은 쉽게 말하면 전기차하고 충전기가 서로 똑똑하게 대화하게 해주는 통신 규약이에요. 아, 대화요? 네. 예를 들면 플러그 앤 차지 기능 같은 거요. 사용자가 뭐 카드 찍고 인증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플러그만 딱 꽂으면 차가 알아서 충전소랑 통신해서 인증하고 결제까지 다 끝내는 거죠. 와,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 표준 덕분에 전기차가 전력망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요. 그리고 언제 충전하고 언제 방전하는 게 유리할지 이걸 스마트하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스마트 그리드의 일부가 되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아하, 그럼 충전기하고 관리 시스템 사이의 통신은요? 거기에 있는 OCCP라는 개방형 프로토콜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V2G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나요? 네, 맞습니다. OCCP, 오픈 차지 포인트 프로토콜인데요. 이건 충전소 운영자가 충전기 상태를 원격으로 보고 제어하고 또 스마트 충전 스케줄 같은 걸 관리할 수 있게 해줘요. 원격 관리? 네, 특히 최신 버전 2.0.1에서는 V2G 기능이 아예 표준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해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정전 났을 때 비상전력으로 쓴다든지 아, 그런 것도 가능하군요. 예, 또 여러 대 차량 충전을 지능적으로 관리해서 뭐 특정 지역 전력망의 부담이 확 몰리지 않게 조절하는 그런 솔루션들도 이런 표준 위에서 동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개별 전기차나 뭐 가정용 태양광 패널처럼 흩어져 있는 작은 에너지 자원들을요, 이걸 ICT 기술로 싹 묶어서 마치 하나의 큰 발전소처럼 운영한다. 이게 바로 가상발전소 VPP군요. 네, 정확합니다. 비유가 아주 좋으신데요. 보이지 않는 지휘자 같다고 하셨죠? 딱 그런 개념입니다. 네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 따라 발전량이 막 오락가락하잖아요. 이 간헐성 문제가 큰데 그렇죠. 예측이 어렵죠. 네, VPP는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분석 같은 ICT 기술을 써서 이런 변동성을 미리 예측하고요. 필요하면 전기차 배터리,
즉 V2G 자원이나 다른 에너지 저장 장치들을 동원해서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발전소를 실제로 짓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전력망 효율이랑 안정성을 높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인 발전소 건설 비용 없이 이미 있는 자원들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거죠. 자료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VPP 시장이 꽤 빠르게 크고 있더라고요. FRCC 5도 2222 같은 규제가 이런 성장을 도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FRCC 오더 222 같은 규제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 변화인데요. 이전에는 아주 큰 발전소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도매 전력 시장이 있어요. 네. 여기에 VPP를 통해서 묶인 소규모 분산 자원들, 예를 들어 가정집 태양광이나 전기차 같은 것들도 직접 참여해서 전력을 팔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아, 작은 자원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죠. 이게 VPP가 경제성을 가지고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됐어요. 테슬라가 오토비더라는 플랫폼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또 기존 에너지 기업들도 막 VPP 운영사를 인수하고 이런 경쟁도 다 이런 시장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군요. 에너지 시스템이 이렇게 똑똑해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공간, 그러니까 도시의 물리적인 모습 자체도 에너지 효율이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여기서 이제 도시 바람길 연구 자료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너지 문제하고 도시 환경 문제는 사실 뗄 수가 없죠.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여름에 도심이 너무 덥죠. 그렇죠. 그게 여름철 냉방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주범 중 하나인데 바람길이라는 건 도시 외곽에 좀 시원한 공기가 도심까지 잘 흘러 들어오게끔 건물 배치 같은 걸 최적화하는 도시계획 기법입니다. 아, 바람이 잘 통하게 길을 내주는 거군요. 네, 단순히 나무 많이 심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도시 구조 자체를 좀 바꿔보려는 접근인 거죠. 그 실험 내용 보니까 스티로폼으로 건물 모형 만들고 드라이아이스 연기 피우고 열화상 카메라로 찍고 그랬던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건물 사이 간격 넓히거나 1층을 비워두면 바람이 슝슝 잘 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달랐다고요? 네,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니까요. 단순히 건물 아래에 구멍,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를 만든다고 항상 효과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건물 배치에서는 그게 건물 뒤쪽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됐는데 또 다른 배치에서는 오히려 바람이 너무 빨리 휙 빠져나가 버리거나 좀 엉뚱한 데로 흘러가서 정작 중요한 중앙부 냉각 효과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배치 형태에 따라서 바람의 흐름이나 냉각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도시를 설계할 때 바람의 길을 그냥 2차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3차원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녹지 좀 만들고 건물 디자인 예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죠. 와, 오늘 V2G부터 시작해서 VPP 그리고 도시 바람길까지 쭉 살펴보니까 이 미래 기술들이 단순히 그냥 편리함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또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아주 인상 깊습니다. 특히 모든 게 다 연결되고 지능적으로 관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기술들이 그냥 따로따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V2G로 확보한 유연한 에너지 자원을 VPP를 통해 전력망 안정에 활용하고 동시에 바람길 같은 도시 설계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식으로요. 아, 통합적인 접근이군요. 네, 에너지 생산, 저장, 소비, 그리고 도시 환경 설계까지 이걸 다 아우르는 그런 접근 방식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다가올 미래 기술과 환경에 대해서 좀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기술들이 우리 사회 또 일상을 바꿔놓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60Hz라는 에너지 기술 기업의 R&D 기획 관리직 면접 준비 보고서입니다. 네, 흥미로운 자료죠. 이걸 통해서 한국의 가상발전소 VPP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60Hz는 뭐가 좀 다른지, 그리고 이 특정 후보자의 역량이 회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에너지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그리고 그들이 찾는 인재, 여기에 대한 감을 잡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한국 에너지 시장이 지금 정말 큰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제11자 전력수급 기본계획,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엄청 높게 잡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두 개가 아주 강력한 동력이에요. 아, 맞아요. 그 분산법, 이게 진짜 판을 바꾸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분산에너지 쓰면 좋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대규모 전력 사용자한테 아예 법으로 딱 의무를 지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VPP 시장 자체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건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기술적인 필요성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뭐랄까 강력한 규제가 시장 참여를 거의 강제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전에는 경제성이 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규제 준수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규제가 시장을 이끄는 형국이네요.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식스티아이어츠의 전략을 보면 더 재밌어요. 경쟁사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아, 경쟁사라면 해줌이나 그리드 위주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해줌은 태양광 발전소 자산을 직접 확보하면서 수직 계열화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리드 위즈는 그 수요 반응, DR이라고 하죠. 그거랑 전기차 충전 사업의 강점이 있고요. 근데 60Hz는 좀 다르다는 거죠. 발전소 같은 자산을 직접 갖기보다는. 그쵸? 거기는 AI랑 소프트웨어,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로 흩어져 있는 에너지 자원들을 아주 똑똑하게 연결하고 조율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가볍게 가져가면서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는 회사, Asset Light Network Orchestrator라고 부르더라고요. 아하, 자산 경량화, 네트워크 통합 관제사. 보고서 보니까 현대차 그룹하고 SK텔레콤과의 제휴를 엄청 강조하던데요. 이게 단순 투자 이상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 자금이나 인프라 확보 차원을 넘어서요. 미래 에너지 시장의 진짜 중요한 자원이 될 V2G, 즉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기술 있잖아요. 네네, V2G. 그거랑 데이터, 통신 인프라. 이게 거의 미래 에너지 생태계의 운영체제 OS 같은 건데, 이 경쟁에서 60Hz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판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요. 와, 듣고 보니까 보고서에 나온 그 윤상필 후보자 역량이랑 이게 딱 들어맞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정부 R&D 과제 수주 경험 총 9억 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그냥 이력서 한 줄이 아니라 규제가 중요한 이 시장에서는 정말 실질적인 자산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제 사업 모델로, 그러니까 0에서 1을 만들어 본 경험, 이것도 60Hz의 기술을 돈으로 바꾸는 데 중요하고요. 0에서 1을 만드는 경험, 중요하죠. 또 베트남 ODA 사업 PM 경험 같은 거요. 거기서 보여준 복잡한 이해관계자 조율 능력, 이게 현대차나 SKT 같은 대기업이랑 같이 R&D 할 때 꼭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정말 딱 맞는 인재를 찾고 있었던 거군요. 아, 그리고 그 햇빛바람 지도 서비스도 좀 인상 깊었어요. 아, 햇빛바람 지도요. 네, 그냥 날씨 정도 주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시장 데이터도 모으고 잠재 고객도 확보하는 되게 똑똑한 전략 아닌가요? 핵심 플랫폼인 에너지 스크럼의 가치도 높이고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죠.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런 현재 전략이나 인재 역량도 중요하지만 60Hz가 계속 잘 나가려면 미래 기술 동향도 놓치면 안 되겠죠.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미래 기술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드 포밍 인버터라는 겁니다. 그리드 포밍 인버터? 좀 생소한데요? 네, 기존 인버터는 그냥 전력 변환 역할만 했잖아요. 근데 이 기술은 스스로 안정적인 전력망 주파수나 전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좀 더 능동적이죠.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를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붙이려면 이게 꼭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VPP 플랫폼이 이걸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하느냐가 경쟁력이 될 거예요. 오, 스스로 안정성을 만들어낸다.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뭔가요? 바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V2G입니다. Vehicle to Grid. 아, 전기차 배터리요. 네, 수많은 전기차를 하나의 거대한 이동형 배터리 네트워크로 쓰는 건데, 여기서 현대차와의 협력이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만약 60Hz가 현대차 차량 내부 소프트웨어, SDB라고 하죠. 여기에 직접 접근을 권한을 얻는다면 할 수 있게 돼요. 이건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정말 독보적인 기술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와,
SDV 접근으로 배터리를 직접 제어한다. V2G 시대가 오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 60Hz와 VPP 시장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분산에너지법 같은 규제가 수요를 만들고 현대차, SKT 같은 대기업들이 판에 뛰어드는 정말 역동적인 시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60Hz 같은 기술 기업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을 놀라게 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복잡하게 얽힌 파트너십과 규제 환경, 이 생태계 자체를 성공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하는 능력일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여러분도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정말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윤상필님의 경력직 입사 지원 서류인데요. 무려 3가지 버전이에요. 이심층 분석 보고서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가지 버전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많은 걸 시사하죠. 맞아요.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그래서 아주 명확합니다. 이 3버전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면서 특히 시니어 레벨에서요. 내 경험을 단순 나열이 아니라 어떻게 강력한 가치 제안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핵심 전략을 딱 뽑아내는 겁니다. 네, 그냥 정보 요약을 넘어서 실제 여러분 커리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보고서를 보니까 이 서류가 3번이나 업데이트됐다는 거 그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하네요. 그냥 내용 고친 게 아니라 접근법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세 문서가 지원자의 경력 서사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첫 번째 버전, 그러니까 25075.pdf 파일, 이건 전형적이죠. 이력서, 경력기술서, 자소서, 이게 다 분리되어 있었고요. 네, 흔히 보는 형태죠. 그렇죠. 그냥 나 이런 일 했다. 이런 사실 팩트 나열에 가깝습니다. 정보는 많은데 이걸 읽는 사람이 다 연결하고 해석해야 하는 거죠. 좀 부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좀 이렇게 쓰시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좀 나아졌나요? 네, 두 번째 버전 202057 이력서 및 경력기술서.pdf 요 파일에서는 프로젝트별 성과랑 보유 기술을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한 단계 발전했죠? 이 기술로 이런 성과 냈다. 이런 식이군요. 맞습니다. 역량 중심 접근이에요. 근데 진짜 변화는 3번째 버전, 입사지원서 2015.pdf.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비로소 전략적인 스토리텔링이 완성이 돼요. 전략적 스토리텔링. 그 핵심이 바로 챌린지, 솔루션, 아웃컴 구조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전 버전들하고 어떻게 다른 경험을 주게 되는 건가요? 이건 결정적인 차이죠. 그냥 뭘 했다가 아니에요. 왜 그 일이 중요했고, 챌린지. 그리고 어떤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했고, 솔루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측정 가능한 가치를 만들었는지, 아웃컴. 이걸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입체적이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경기 레벨업 투자 유치원이라도 3번째 버전에선 젠AI 영상 만들 때 왜곡 현상이라는 명확한 문제가 있었다. 이걸 딱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시퀀셜 프롬프트 체인 개념을 적용했다는 구체적인 해결책, 솔루션을 통해서 문제 해결 역량을 아주 생생하게 증명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이건 그냥 관리자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략가, 스트래테지스트다. 이런 면모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전략가라는 표현 상당히 강력한데요. 근데 이게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너무 좀 과장된 표현으로 들릴 우려는 없을까요? 그거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CSO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저는 전략가입니다.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조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군요. 네. 보고서에서 언급된 5초 테스트라는 게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첫 5초 안에 지원자의 핵심 가치가 딱 전달되어야 하는데 3번째 서류는 상단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이렇게 강력한 브랜딩 문구로 시작하거든요. 네, 봤어요. 그 문구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가치를 만드는 전문가구나. 이걸 즉시 각인시키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인적사항으로 시작하는 앞선 버전들하고는 첫인상부터 완전 다른 겁니다. 그렇군요. 진짜 단순 주장이 아니라 증명이네요. 그럼 리더십 측면에서도 좀 비슷한 변화가 있나요? 이전 버전들은 기획, 총괄, 이런 관리 역할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3번째 버전은 리더십 항목을 아예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고 전환,
비전 제시 같은 키워드로 전략적인 영향력을 보이려고 시도합니다. 물론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 좀 추상적이다,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은 해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시니어 레벨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1번 서류처럼 자서저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실 잘 안 읽고 건너뛰기 쉽잖아요. 맞아요. 바쁘니까요. 근데 3번 서류는 그 핵심 내용을 CSO 형태로 경력 본문에다가 싹 녹여냈어요. 그러니까 전달 효율을 확 높인 거죠. 이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와, 정말 3번 서류가 여러모로 압도적이네요. 근데 보고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훌륭한 3번 서류를 더 완성형으로 만들자, 뭐 이런 구체적인 제언까지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몇 가지 핵심적인 제언들이 있었죠.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리더십 구체화예요. 비전 제시, 이게 좀 막연하니까 이걸 프로토타입을 직접 만들어서 가능성을 입증했고, 그래서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실제 행동과 결과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죠. 아, 훨씬 구체적이네요. 네. 둘째는 숨겨진 자산을 활용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법학사 배경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걸 해외 규제 환경 돌파 경험이랑 연결시키라는 제안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법학사 배경이요? 그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 법규 좀 잘 아는 PM,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이성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법규 검토했다, 이게 아니고요. 법률적인 사고, 리걸 마인드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해외 사업의 복잡한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오히려 기회로 바꾼 글로벌 전략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와, 법학 배경을 그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베트남 프로젝트 설명할 때 법학 지식을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법규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해서 현지 인허가 기간을 3개월이나 단축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문구를 넣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활용법인데요. 네. 그리고 셋째는 경력이 스타트업에 좀 집중된 점을 고려해서 맞춤 전략을 쓰라는 거였어요. 지원하는 회사가 스타트업이냐 아니면 대기업이냐에 따라서 강조점을 좀 다르게 하는 두 가지 버전의 이력서를 준비하라는 거죠. 아, 타겟 회사별로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능력, 예를 들어 VKC 스마트시티 ODA 사업 같은 공적 개발 원조 사업 경험, 이런 걸 부각하는 식이죠. 위험 감수와 혁신이냐, 안정성과 프로세스냐. 회사마다 중시하는 가치가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기술 사업화 전문가 혹은 영투원 전략가 같은 명확한 핵심 브랜드를 딱 정의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일관되게 이걸 소통하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인상표님의 서류 분석을 통해서 경력을 단순 나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강력한 가치 제안으로 바꾸는 그 여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특히 그 CSO 구조, 그리고 숨겨진 자산 활용법,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이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전하는 메시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여러분의 경험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구성해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 만들어진 이력서는 그냥 과거 기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증명하고 또 원하는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게 돕는 아주 능동적인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략적 자산, 멋진 표현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력서뿐만 아니라요, 링크드인 프로필이라든지 면접에서 하는 답변, 네트워킹 대화 같은 모든 접점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과연 얼마나 일관되고 또 전략적으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혹시 그냥 개별적인 점들로 흩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뛰어들 자료는 바로 우리 문명의 생명줄, 전기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낡은 전력망이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고요. 경제, 환경, 그리고 또 디지털 전환까지 이 자료들이 전기의 거의 모든 면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그냥 어떻게 흐르나? 뭐 이런 걸 넣어서요. 이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과 또 과제들, 이런 걸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한 100년쯤 전에 테슬라와 에디슨의 유명한 전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결국 교류, AC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는데, 근데 요즘 우리가 쓰는 기기들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아,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물론이고 요즘 뭐 데이터 센터, 심지어 LED 조명까지도 사실상 대부분 직류, DC를 쓰거나 내부적으로 DC를 필요로 하죠. 네, 그렇죠. 태양광 발전도 직류로 생산되고 또 배터리도 직류로 저장하는데 아시다시피 전력망 자체는 여전히 교류 중심이다 보니까 이걸 계속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AC를 DC로 또 DC를 AC로. 아, 그 변환 과정이 계속 필요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손실이 꽤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 에너지 시스템에 잘 안 보이는 뭐랄까 숨겨진 비효율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산, 저장, 소비는 대부분 직류인데 중간에 유통하는 망만 교류라서 생기는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비효율 문제도 있는 데다가 전기를 만드는 방식 자체도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예전에 주력이었던 화력 발전, 특히 석탄이나 LNG 같은 것들은 이제 예전 같지가 않죠. 맞아요. 특히 LNG 같은 경우에 석탄보다는 확실히 깨끗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고요. 또 가격 변동성도 문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는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죠. 아, 심지어는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비싸게 지은 발전 설비가 나중에는 쓸모없어질 수도 있는 이른바 좌초자산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좌초자산. 네. 수력 발전 같은 경우도 물론 유연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또 대규모 댐 건설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이 이제 단순히 환경 규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라자드 같은 곳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LCOE라고 하죠. 균등화 발전 원가. 그러니까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전체 비용을 다 따져봤을 때 이제 새로 짓는 발전소 중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심지어 보조금 없이도 가장 저렴한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경제성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고 있는 건 분명해요. 이게 순수한 경제 논리만으로도 재생에너지 시대를 확 앞당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기술적인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간헐성 문제예요. 아, 간헐성?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발전을 못하는 거. 네,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발전량이 뚝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입니다. 일종의 아주 거대한 그리드 배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ESS. 네. 이게 단순히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전력망의 주파수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또 재생에너지의 이런 변동성을 보완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산 방식이 이렇게 지역별로 분산되고 또 시간대별로 변동성도 커지니까 전력망 자체도 예전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쭉 보내주는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겠네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기술, ICT를 접목한 건데요. 전력을 공급하는 쪽이랑 소비하는 쪽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양방향 소통 시스템입니다. 양방향 소통이요? 네.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설치되는 그 지능형 계량기, AMI라고 부르는데 이런 장치들이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죠. 이걸 통해서 전력 사용량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또 혹시 문제가 생기면 훨씬 빨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도 있게 되고요. 아하, 점점 똑똑해지는군요, 전력망이. 근데 이 똑똑해진 그리드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상발전소, VPP라는 개념도 요즘 많이 이야기되던데요. 이게 뭔가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게임 속 발전소 같은 느낌도 들고. 하하, 네. 뭐 이름이 좀 그렇죠. 근데 실제 발전소는 아니고요. VPP는 뭐랄까, 여러분 집 옥상에 있는 태양광 패널이나 아니면 차고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또 스마트 가전제품들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에너지 자원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이런 수많은 소규모 분산 에너지 자원,
DE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나로 싹 묶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큰 발전소처럼 통합해서 제어하고 운영하는 기술입니다. 와, 흩어져 있는 작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처럼 쓴다. 네. 과거에는 이런 작은 자원들은 사실 관리하기가 좀 애매하고 어려웠는데 이걸 이제 기술로 묶어서 전력망 안정에 기여하는 아주 귀중한 자산으로 만드는 거죠. 미래 전력망의 어떤 운영체제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와, 진짜 개인의 에너지 자원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만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런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나 방금 말씀하신 VPP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사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여기서 전력 구매 계약, PPA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PPA는 주로 발전 사업자하고 전력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기업들, 특히 요즘 RE1팩 목표를 가진 대기업들이 많죠. 이 둘 사이에 맺는 장기 계약입니다. 장기 계약이요? 네,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맺는데요. 이 계약 덕분에 발전 사업자는 미래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금융 조달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금융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100 달성에도 핵심 수단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거대한 전환기에 우리가 써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중앙집중식 그리고 화석연료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역 곳곳에 분산되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또 디지털 기술로 아주 스마트하게 관리되는 그런 새로운 전력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이 바로 이 거대한 전환의 여러 단면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경제 구조나 우리 일상 생활 방식,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어떤 지정학적인 역학 관계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잠재력을 가진 변화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이 전기의 세계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모든 것이 전기로 움직이고 또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점점 더 개인화되고 이렇게 분산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과연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혹은 반대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취약점이나 위험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적 호기심을 위한 여정, 더 딥 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현안과 미래 전략,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2038년까지 발전량의 70%를 무탄소 에너지, 그러니까 CFE로 공급하고 특히 태양광이랑 풍력 설비를 12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가 있더라고요. 이 목표 과연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의 주요 쟁점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흥미로운 자료들입니다. 여기서 일단 주목할 점은요. 예전처럼 그냥 재생에너지만 외치는 게 아니라 원자력하고 청정수소까지 다 어루는 무탄소 에너지, CFE로 정책 기조가 바뀐 부분이에요. 이게 뭐랄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변동성이나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라는 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더 밀어붙이겠다, 이런 실용적인 접근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 안정적인 원자력이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한 9.2% 정도 되는데, 와, 태양광이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8만에 11배 성장?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이오 에너지가 풍력이나 수력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2위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바이오매스 성장은 사실 기술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과거 정책 지원 영향이 큽니다. 특히 그 REC 가중치를 높게 쳐줬거든요. 발전사들 입장에서는 의무 할당량 채우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거죠. 하지만 이제 자료들을 보면 이 바이오매스가 이게 진짜 탈소 중립 맞냐 하는 논란도 있고 해외 의존도도 너무 높고요.
거의 90%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책 방향이 좀 수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REC 가중치도 낮추고. 좀 그렇죠. 그렇군요. 태양광 쪽을 조금 더 보면요. 건물 벽이나 지붕에 설치하는 BIPV, 농사 지으면서 같이 하는 영농형, 또 저수지 같은 데 띄우는 수상 태양광,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은 보이는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 LCOE군요. 한국 태양광 발전 비용이 세계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다는 건 이거 정말 큰 부담이네요. 그리고 폐패널 처리 문제, EPR 제도 시행된 것도 이제 슬슬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 LCOE가 높은 건 땅값 비싼 것도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풍력, 특히 해상 풍력은 잠재력은 훨씬 크다고 보는데 이건 또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죠. 이용률 자체는 태양광보다 훨씬 높아요. 최대 50%까지도 보니까요. 태양광은 한 15% 정도인데. 근데 초기 투자 비용, LCOE는 훨씬 더 비싸고요. 여기에 그 인허가 절차. 이게 평균 5년 이상 걸린답니다. 5년이요? 평균이? 네. 그리고 어민들하고의 갈등 문제도 계속되고 있고요. 정말 삼중고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좀 한 번에 처리해주는 해상풍력특별법, 소위 원스톱샵 법안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중단된 지열발전 사례도 참 안타깝고요. 결국 이런 변동성 큰 재생에너지들이 계속 늘어나면 전력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이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 과제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전력망 안정화 없이는 사실 CFA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전통적인 양수 발전이나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배터리 저장 장치, BSS는 기본이고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발전 자원들을 IT 기술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가상 발전소, VPP 같은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버터 자체가 스스로 전압이나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전력망 안정에 기여하는 그리드 포밍 인버터 기술, 이런 차세대 기술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발전소만 짓는 게 아니라 전력 시스템 전체를 혁신해야 하는 문제죠. 와, 오늘 살펴본 자료들 정말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목표가 얼마나 야심차고 또 그 이면의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성장했지만 비용 문제가 크고 해상풍력은 잠재력만큼이나 넘어야 할 장벽도 높고 바이오매스는 논란이 계속되고 이걸 다 뒷받침해야 하는 전력망 안정화 문제까지 정말 다층적인 도전이네요. 네, 그래서 이 무탄소 에너지, CFA라는 큰 틀 안에서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의 어떤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으려는 고민이 보이는 거죠. 완벽한 에너지원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각 에너지원의 장단점, 비용, 환경 영향, 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고 그걸 뒷받침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결국 성공의 열쇠는 단순히 어떤 특정 기술 하나 개발하는 걸 넘어서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풀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고 또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망 인프라를 갖추는 거, 이런 여러 퍼즐 조각을 동시에 잘 맞춰나가는 국가적인 역량에 달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가는 길, 이걸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과연 뭘까? 그게 기술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들을 잘 조정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능력, 바로 그 자체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60Hz에서 면접 제안 메일을 받으셨는데 이게 원래 지원하신 거랑은 다른 포지션이죠? 네, 그렇죠. 원래는 B2GB 사업 PM이었는데 R&D 정부과제 기획을 제안받으셨다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이것도 한번 해볼래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이력서에 쓰신 9억 원 규모 정부 R&D 과제 따내신 경험 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이분이다 하고 딱 찍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그럼요. 아주 강력한 신호죠. 특히 60Hz 같은 성장 단계의 기술 회사한테는 그 R&D 역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생존이랑 직결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60Hz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또 제안받은 R&D 기획 직무는 뭔지, 그리고 요즘 에너지 시장 돌아가는 것까지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면접 때 내 경험이랑 회사 비전을 어떻게 딱 연결할까? 이걸 명확히 하는 게 목표예요. 네, 좋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이 회사의 필요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거니까요. 그럼 일단 60Hz 이 회사부터 좀 볼까요? 이름이 60Hz잖아요. 우리나라 전력 주파수? 여기서부터 벌써 전력망 안정화가 중요하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핵심 미션이고 김종교 대표님이 독일에서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겠다는 비전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비전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 스크럼이라는 거. 네, AI 기반 VPP, 가상발전소 플랫폼이죠. CES 혁신상도 받았고 태양광, ESS, 전기차 충전기 이런 분산된 자원들을 AI가 싹 모아서 예측하고 또 최적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오, 거기에 이제 BPP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햇빛바람 지도도 있고 또 기업들 아리언혜택 하는 거 도와주는 월간 햇빛바람이라는 구독 서비스도 있고요. 이건 자회사로 나갔죠. 굿뉴스 에너지라고. 와, 기술 포트폴리오가 진짜 탄탄하네요. 근데 회사가 생긴 지 이제 4년 됐는데 직원 57명에 벌써 흑자 전환까지 했다고요? 네, 성장세가 가파르죠. 현대차 같은 대기업 주자도 받고 IPF 100대 기후테크 기업 선정되고 그런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V2G 국책과제도 하고 있다고 하고 R&D에 계속 투자하는 모습이네요.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만 파는 전력회사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기술회사를 넘어서 아예 에너지 시장의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안받으신 그 R&D 기획 직무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짚어볼까요? 원래 지원했던 B2B BPPM이랑 R&D 기획이랑. 네. B2B BPPM은 보통 수주하고 나서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R&D 기획은 그 이전 단계예요. 정부 정책 방향 읽고 우리 회사 기술이랑 맞는 새로운 과제를 아예 기획하고 설계하는 거죠. 컨소시엄도 짜고 훨씬 전략적인 역할이에요. 훨씬 더 앞단에서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9억 원까지 수주 경험이 이 설계 역할에 더 맞다고 회사가 본 거죠. 60Hz가 지금 시리즈 A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 정부 과제 따오는 게 너무 중요하겠네요. 돈도 돈이지만 레퍼런스 쌓는 것도 그렇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면접 때 아마 물어볼 거예요. 왜 본인이 R&D 기획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요. 그거 진짜 나올 것 같은데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이때 그 9억 원짜리 R&D 과제 수주 경험을 구체적으로 푸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미래부 과제나 IITP 과제 성공했던 이야기 같은 거요. 내 전문성이 회사의 이 중요한 성장 단계에 어떻게 직접 기여할 수 있는지 단순히 제안서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이랑 회사 비전을 딱 연결해서 과제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죠. 경험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현 단계와 필요에 맞춰서 딱 해석해서 어필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요즘 시장 돌아가는 걸 보면 이런 R&D 역량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R이 100니 탄소 중립이니 한 것도 그렇고 특히 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거 시행됐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죠. 분산법 때문에 VPP 사업이 이제 법적인 기반을 갖게 된 거고 지역별로 전기요금 다르게 할 수가 있게 됐어요. 60Hz 같은 회사한텐 진짜 큰 기회죠. 그렇죠. 태양광 같은 건 날씨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니까 VPP나 ESS 같은 기술이 꼭 필요한 거고요. 필수죠, 필수. 그래서 60Hz가 가진 그 AI 기반 예측, 제어 기술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 아직 낮고 개통 문제도 있고 이런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술 혁신 위한 R&D 그리고 정부 과제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그럼 면접 질문 예상 하나 더 해볼까요? 과거에 AI나 VR,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하셨던 경험, 특히 VKC PM 경험이 60Hz의 VPP나 V2G, 또 베트남 같은 해외 진출 계획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나올 법한데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것도 역시 과거 경험을 그냥 늘어놓는 게 아니라 60Hz의 구체적인 목표, 예를 들면 VPP 솔루션 고도화나
V2G 기술 실증, 베트남 사업 같은 거랑 직접 연결시켜야죠. 스마트 시티 때 여러 기술 통합하고 실증했던 경험이 복잡한 VPP 시스템 구축에 이렇게 도움될 거다. 이런 식으로요. 아, 내 경험이 그냥 과거 경험이 아니라 이 회사의 미래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자산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즉시 전력감이라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R&D 기획 말고 또 뭘 기여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B2G, B2B, PM 경력도 있으시니까. 그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때는 시너지를 강조하면 좋습니다. 제가 R&D 과제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따오고 나서 초반에 사업 세팅하는 거나 정부 부처, 연구기관, 파트너사들하고 관계 맺고 소통하는데도 제 B2G, B2B 경험이 도움될 겁니다. 이렇게요. 아, 과제 시작부터 안정적인 착수까지 쭉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이게 또 은근히 중요한데요. 6Hz가 가진 에너지 주권이라는 미션, 재생에너지 전력회사라는 비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아, 단순 기술자가 아니라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이라는 느낌? 맞아요. 진정성이 중요하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시스테르츠는 AI 기반 VPP 기술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회사고 마침 R&D 과제 기획이랑 수주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찾고 있었는데 바로 당신의 경험과 딱 맞아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제안받은 포지션이 당신의 강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하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만약 60Hz의 성장의 설계자로 합류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도전해보고 싶은 정부 R&D 과제 분야는 뭔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오, 구체적인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면접에서 본인의 비전과 준비성을 보여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6Hz R&D 기획 직무, 네, 면접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보내주신 노트 보니까요. 이 회사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 또 한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환경까지 정말 깊이 파고드셨어요. 아, 네. 좀 열심히 봤습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는 바로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 특히 그 16년 넘는 신기술 사업화 경험, 뭐 9억 경호 정보 R&D 수주나 AI, BR 경험 같은 것들이 6Hz의 비전과 어떻게 딱 맞아 들어갈 수 있을지 그 핵심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6Hz 처음엔 에너지 IT 소셜 벤처로 시작했죠. 2020년에요. 네, 맞아요. 회사 이름 60Hz부터가 좀 상징적인데 전력망 안정성, 이게 핵심 가치인 거죠. 아, 60Hz가 그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참업 배경에 그 독일 사례를 보고 에너지 주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겠다 이런 비전이 있었다는 점이 저는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냥 구호가 아니었다는 게 초기 성과들을 보면 딱 보이네요. 2021년에 시드 투자 받고 바로 햇빛바람 지도로 대통령상. 네, 맞습니다. 이게 그때 그 VPP 가상발전소를 국내 최초로 시각화한 거였잖아요. 여러 곳에 흩어진 발전 설비들을 IT로 묶어서 마치 하나처럼. 와, 그땐 정말 획기적이었겠어요. 그럼요. VPP라는 말 자체가 거의 없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다가 2023년에는 또 자체 개발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 EMS라고 하죠. 네네, EMS. 에너지 스크럼, 이걸로 CES 혁신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진짜 기술로 만들고 시장에서 인정받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설립 4년 만에 직원 57명에 매출 39억, 심지어 흑자 전환까지. 와. 네, 그만큼 시장이 원했다는 증거겠죠. 한전, 카카오 포함해서 3,000개 넘는 고객사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럼 핵심 기술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햇빛바람 지도가 단순히 예측만 한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당시에는 발전량 예측 정보가 좀 폐쇄적이었는데 이걸 확 공개해버리니까 소규모 사업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훨씬 쉬워진 거죠. 아, 판을 바꾼 거네요, 진짜?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정보의 민주화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VPP 생태계의 어떤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에너지 스크럼은 그 VPP의 약간 두뇌 같은 역할인 거고요. 맞습니다. 태양광, ESS, 전기차 충전기 이런 다양한 분산 자원들을 AI가 알아서 통합 관리하는 거예요. 오, AI로. 네. 그래서 전력망은 안전시키고 또 경제적 가치도 만들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월간 햇빛바람 이것도 재밌던데요. RE100 그거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복잡하게 구매하지 않고 그냥 구독 모델로 만들었다. 네. 특히 중소기업들 RE100 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걸 확 쉽게 문턱을 낮춰준 거죠. 최근에 굿뉴스 에너지라고 아예 분사까지 한 걸 보면 이 사업 모델 꽤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기술 투자도 활발하던데요. 에너지기술연구원이랑 VPP 공동 연구하고 V2G 국책과제도 따내고. 네, V2G 그러니까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 장치처럼 쓰는 기술이죠. 이것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여기에도 선정됐다는 건 계속 기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기술력을 가진 60H에게 지금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환경은 뭐랄까? 정말 딱 맞는 기회의장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특히 2024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10% 넘어서 석탄 발전을 앞질렀다는 거. 이건 진짜 에너지 전환의 어떤 티핑 포인트라고 봐야겠죠? 네, 중요한 변곡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부가 RE100 산단 조성을 공식화했어요. 아, 산업단지 전체가 아리백을 하게끔 지원한다고요? 네, 이건 60LH 같은 VPP 기술 기업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시장 확대 기회인 거죠. 2025년에 관련 R&D 예산도 한 308억 정도 지원 계획이 있고요. 물론 일부 금융 지원 예산이 좀 줄었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도전 과제도 있죠. 근데 오히려 이럴 때 귀하처럼 R&D 기획 잘하고 전략 잘 짜는 경험이 더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효율성이 중요해지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핵심 질문이네요. 60Hz가 꿈꾸는 그 재생 에너지만 공급하는 전력 회사, 그냥 IT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가려는 목표, 여기에 귀하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귀하의 경험이 딱 들어맞는 부분이 바로 그 9억 원 규모 정부 R&D 과제 수주 경험이에요. 아, 그 경험이요? 네, 그냥 돈만 따온 게 아니라 복잡한 기술, UR 플랫폼 같은 거랑 정부 정책 목표를 잘 엮어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그걸로 실제 핵심 기술 자산을 만들었던 그 경험, 이게 지금 60LH가 한 V2G 과제나 앞으로 더 큰 R&D 할 때 바로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즉시 전력감이죠. 베트남 스마트시티 ODA 프로젝트 총괄 경험도 빼놓을 수 없죠. 60Hz가 지금 미국이랑 베트남에서 시범 사업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 현지에서 복잡한 법규, 이해관계자들 다 조율하면서 프로젝트 성공시킨 경우 이게 글로벌 확장 전략에 정말 딱 필요한 실무 역량이잖아요. 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좀 설계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보죠. 60Hz가 에너지 플랫폼 기업이라는 큰 그림을 현실로 만들려면 특히 막 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기술 혁신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할 텐데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귀하의 그 R&D 기획 전문성 또 글로벌 사업 경험을 60Hz의 구체적인 사업들, 예를 들어 V2G 과제나 RE10 산단 공략 같은데 어떻게 딱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기술 혁신 로드맵을 내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걸 깊이 고민해보시면 면접은 물론이고 실제에 들어가서 기여하실 때도 아주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에너지 전환의 아주 흥미로운 기업이죠. 60Hz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 기업이 지금 어떻게 정책 변화, 또 시장의 수요, 그리고 이 강력한 파트너십이라는 세 가지 파도를 동시에 타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한국의 60Hz는 김종규 대표가 이끄는 가상발전소, VPP와 RE100의 솔루션 기업이거든요. 미국에도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긴 한데 그 CMMS 소프트웨어 회사랑은 완전히 다른 별개 회사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름은 양국 전력 주파수인 60Hz에서 따왔다고는 하지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60Hz를 설명할 때 꼭 나오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그리고 KRE100 수요,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그룹과의 파트너십. 이 세 가지 조합이 왜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냥 세 가지 요소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막 맞물려 돌아가면서 60Hz에게는 정말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먼저 그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부터 좀 볼까요? 이게 단순히 규제를 바꿨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상발전소, 그러니까 VPP 있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발전 자원들을
IT 기술로 싹 묶어서 하나의 큰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바로 이 VPP를 위한 새로운 시장 자체를 법적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시장을 만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뭐가 달라져서 6TLH 같은 회사한테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제 지역별 차등 요금제 같은 게 도입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은 전력 요금을 좀 싸게 하고 반대로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 같은 데는 좀 비싸게 받는 거죠. 아하.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선 굳이 비싼 중앙 전력망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대신에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VPP를 통해서 조달하려는 생각이 들겠죠. 또 분산 에너지 흑화 지역 같은 것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기존에는 이제 한국전력, KPSCO 중심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서 지역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 사업 모델이 가능해지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6TLH의 VPP 기술, 그 에너지 스크럼이라는 게 활약할 무대가 딱 생긴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요금이 다르거나 뭐 특화 지역 같은 새로운 규칙들이 생기면서 VPP 사업의 수익성도 높아지고 사업 기회도 직접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 K-아리백 수요는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아리백 선언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행하는 비율은 좀 낮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PPA, 전력 구매 계약 방식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 좀 어려워서 기업들이 선뜻 나서질 못했어요. 뭐 서류 작업도 많고 또 장기 계약이라는 부담도 크고요. 그렇죠. 6TLH는 바로 이 지점, 이 어려움을 파고드는 겁니다. 아리백 포트폴리오 시뮬레이터나 뭐 발전량 예측 기반의 월간 햇빛바람 같은 서비스들로요.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이 복잡한 과정을 좀 더 쉽게 관리하고 또 최적의 아리백 이행 전략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 대기업들이 딱 필요로 하는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요소, 현대차와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단순 투자가 아니라 아주 깊은 제휴 관계라고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6TLH 전략에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또 현대차증권, 그리고 그 스타트업 육성 조직인 제로원까지 그룹 차원에서 아주 깊숙하게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룹 차원에서요? 네. 이게 6TLH 한데는 어떤 의미냐면요. 첫째, 안정적인 초기 시장을 확보하게 되죠. 현대차 그룹 자체에 아리원 100 수요가 있으니까요. 둘째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파트너, 예를 들어 현대건설 같은 파트너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 이게 중요한데 다른 스타트업들은 갖기 힘든 아주 강력한 신뢰도를 얻게 됩니다. 아, 신뢰도. 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6TLH를 기업 생태계 통합자, 뭐 코퍼레이트 이코시스템 인테그레이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파트너십이 경쟁사들이 넘보기 힘든 일종의 해자, 모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죠. 와, 현대차라는 정말 든든한 우군을 확보한 셈이네요. 근데 이 시장에 6TLH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V젠이나 VP랩 같은 경쟁사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 이들과는 어떻게 다른 전략을 가져가나요? 네, 당연히 경쟁 환경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 V젠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하고 협력했던 경험이나 기술 전문성 이런 걸 강점으로 내세우는 편이고요. VP랩은 또 특정 틈새 시장, 여기서의 어떤 혁신성 같은 걸 보여주는 등 각자 자기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6TLH는 역시 현대차와의 그 강력한 연결고리를 활용해서 우선은 대기업들의 아리백 달성이라는 이 큰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 굿뉴스 에너지라는 자회사를 분사시킨 내용도 있었어요. 이건 또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이것도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요. 핵심 기술인 VPP 솔루션, 에너지 스크럼 사업하고요. 또 아리백 컨설팅이나 서비스 사업 간에 혹시 있을지 모른 이해 충돌, 이런 걸 미리 방지하고 각자 전문성을 더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아리백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만약 글로벌 기업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죠. 그러면 해외로 같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아, 해외 진출까지? 네. 그래서 독립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확장성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차를 따라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모델까지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야, 정말 다각도로 전략을 짜고 있네요.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60Hz는 한국 에너지 시장이 정말 크게 변하는 이 시점에 정책, 분산법, 수요, K-RE100, 그리고 파트너십, 현대차이라는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아주 절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에 서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단순히 기술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복잡한 생태계를 잘 엮어내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K100 수요는 분명 새로운 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진짜 승자는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에너지 생태계를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느냐, 여기에 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0Hz에게 현대차와의 깊은 관계는 분명 강력한 출발점이죠. 그런데 혹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강력한 파트너십이 오히려 더 넓은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데에는 제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핵심 파트너와의 관계는 돈독히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독립적인 성장을 이루고 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지 그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앞으로 60Hz의 성공을 가늠할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